자, 여러분, 오늘 주제는요, 경쟁 사회에서 어떻게 나와 내 가족을 지킬 것인가, 내 마음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그 얘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요, 태어날 때부터, 몇 킬로야? 건강해? 이것부터 시작해요. 산후조리원에서도요, 아이의 키 몇 센치인가, 가슴 둘레 얼만가, 몸무게 몇 킬로로 태어났나, 이런 것부터 엄마들의 마음에 경쟁심이 생긴다고 합니다. 너무 재밌는 이야기지요. 그런데요, 태어난 그 순간부터 애들이 3살, 4살 되면 어린이집 가서, 그리고 유치원 가서, 얘는 한글 몇 살에 뗐어요? 얘는 숫자 알아요? 덧셈 뺄셈 할 줄 알아요? 이때부터 엄마들은 아이들을 경쟁 붙이고요. 또 그 경쟁을 부추기는 것, 사교육 시장이죠. 사교육 시장에서는 그 잘 키우고 싶은 부모의 마음을 어때요? 막 부추깁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입시 제도가 이래요. 한국 사회는 정말 입시에서 살아남지 않으면 이 아이 큰일 나요. 이런 것들을 막 조장해요. 사교육 현장에서요. 그런데 거기에 내 아이를 구겨 놓다 보면 내 아이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 쉽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초등학교 때 또는 유치원 때, 수재라고 영재라고 소문났던 아이들. 네. 자, 내 경험 속에서만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초등학교 때 진짜 공부 잘했던 애, 막 반장하고 전교회장하고 또는 정말 영재라고 소문났던 애, 한 명만 떠올려 볼까요? 떠올랐나요? 네. 자, 그 친구가 지금 뭐 하고 있나 혹시 아십니까? 그 친구 뭐 하고 있나 바로 딱 말할 수 있습니까? 있기도 하지만 거의 대부분이 "글쎄요. 모르겠는데요." 라는 대답을 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중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영재다 수재다 소문났던 아이들, 그리고 전교 손가락 안에 들고 반에서 손가락 안에 들었던 그런 모범생들, 수재들, 교실을 벗어난 이후의 세상에서 인생을 쭉 살아오면서 우리는 이미 깨달았습니다. 교실 안에서의 영재들, 수재들, 또는 수석들, 정말 별 볼 일 없다는 걸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이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걸 잊으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요, 자꾸 잊어버려요. 자꾸 잊어버리고 사교육 시장에서 우리를 부추기는 불안한 마음, 내 아이가 뒤지면 어떡하나, 불안한 마음 때문에 자꾸 휩쓸려 갑니다. 그래서요, 옆 사람이 뛰면 미친 듯이 같이 뛰어요. 그리고 아이들한테도 미친 듯이 같이 뛰라고 우리가 등을 떠밉니다. 그러면 아이들은요, 정말 내 꿈이 무언지, 목표가 무엇인지 생각해 볼 겨를도 없이 남들이 뛰니까 미친 듯이 같이 뛰어요. 미친 듯이 같이 뛰다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그 일화를 하나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중앙아프리카와 남아프리카에는 스프링복이라는 염소처럼 생긴 영양이 살고 있습니다. 시속 88km까지 달릴 수 있고 엄청나죠, 여러분. 우리가 승용차로 운전할 때도 80km로 달리면 느리지 않아요. 그런데요, 염소처럼 생긴 이 녀석이 88km까지 뛸 수 있어요. 킬로미터까지. 엄청난 속도죠. 그리고 3m에서 5m까지 점프할 수 있대요. 여러분, 진짜 높이 점프하는 거죠. 얘는요, 스프링복, 여러분 나중에 한번 검색해 보세요. 진짜 놀라운 애들이에요. 자, 이 스프링복은 무리를 지어 달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무리를 지어서 막 점핑하면서 뛰어가는 거예요. 수천 마리가 무리를 이루기도 합니다. 1893년 스프링복에 대한 특별한 연구를 해온 학자들은 그 거대한 대이동을 목격하고 연구에 들어갑니다. 스프링복 때는 하루에 평균 160km의 속도로 수천 킬로미터를 횡단했대요. 이동 중에 중간중간 새로운 무리들이 합류하면서 그 수가 늘어나 1억 마리가 넘는 무리가 형성되었대요. 여러분, 이거 보면 좀 무서울 것 같지 않아요? 염소처럼 생긴 동물의 무리가 1억 마리가 모여서 미친 듯이 질주하는 거예요. 승용차보다 더 빨리. 자, 1억 마리가 넘는 무리가 형성되었고 이 어마어마한 행진에
사자가 밟혀 죽기도 했다고 합니다. 사자보다 힘센 녀석들이에요. 그런데 결국 스프링복들의 이동은 어디를 향해 간 걸까요? 그리고 어떤 성과를 얻어낸 것일까요? 여러분 충격받지 마세요. 이 스프링복들의 이동은 죽음으로 끝났습니다. 1억 마리의 죽음. 엄청난 속도로 달리던 무리가 바닷가 벼랑길을 만나 바다로 뛰어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거 어때요? 목적을 가지고 뛴 것 같지만 결국은 집단 자살이었던 겁니다. 집단 자살. 당시 스프링복의 주검은 해안을 따라 50km 이상 이어졌다고 합니다. 1억 마리의 시체가 50km 이상, 바다에 둥둥둥둥 뜬 시체, 집단 자살, 자기들이 죽는 줄도 모르고 질주하다가 그 질주의 끝은 낭떠러지, 집단 죽음, 집단 자살이었다는 거죠. 처음에는 먹이를 찾아 이동하기 시작했을 텐데 점차 수가 많아지고 너무 빠른 속도로 이동하다 보니 밟혀 죽지 않기 위해서라도 빨리 뛰기 경쟁을 했을 겁니다. 먹이를 찾는다는 처음의 목적을 망각하고 속도 경쟁만이 목적이 된 것입니다. 멈출 수 없어서 결국 바다에 빠져 죽었다. 이것이 스프링복의 비극적인 이야기의 결말입니다. 멈출 수 없어서 결국 바다에 빠져 죽었다. 처음 목표는 잊어버리고 속도 경쟁만이 남았다는 거지요. 여러분, 자, 어떻습니까? 자, 이거 스프링복 동물의 이야기만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죠. 여러분, 멈출 수 없어서 결국 바다에 빠져 죽었다는 이 비극적인 이야기는 목표도 방향도 잊어버린 채 숨가쁜 하루를 보내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지 않나요? 우리 아이들의 모습과 닮아 있지 않나요? 대한민국의 사회와 닮아 있진 않습니까? 욕구가 강해지면 스트레스 지수가 아주 높아집니다. 욕구는 강한데 현실이 욕구를 채워주지 못할 때 스트레스는 정말 심해집니다. 내가 원치 않는 상황을 회피하고 싶어 하는 회피 갈등이 일어날 때 우리는 숨어버리거나 아니면 직장인들은 직장을 그만두고 싶고 학생들은 학교를 그만두고 싶고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납니다. 회피하면 지금의 고민이 해소될 것 같기 때문이지요. 자, 스트레스가 심할 때는 좋은 판단을 내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결코 좋은 판단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 경쟁 사회에서 내가 경쟁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 자주자주 해소할 수 있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내가 목적을 잃어버린 채 사람들이 뛰니까 그 무리에 섞여서 함께 미친 듯이 뛰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러다가 정말 낭떠러지를 만나서 다 함께 빠져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 망각하지 않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과에 대한 요구는 우리의 현대 사회에서 너무나 많습니다. 성과를 내라, 경쟁에서 이겨라. 우리는 이 요구를 계속 받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는 그 속도 경쟁을 따라가다 보면 번아웃 증후군에 빠지게 됩니다. 에너지가 방전되어서 더 이상 뛸 수 없는 날이 온다는 거죠. 그러면 심각한 무기력에 빠지게 되고 내가 정말 못난 인간이라는 어마어마한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 속에 숨어 있는 잠재력을 발휘하지도 못한 채 우리는 늙어 죽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 스프링복의 일화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가요? 자, 혹시라도, 내 아이가 그 스프링복의 무리에 끼어들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까? 내가 너무 오래 그런 삶을 살아오진 않았나요? 여러분, 자, 우리는 경쟁 사회에서는요, 사회의 잣대가 자꾸 등수를 매깁니다. 그리고 등급을 매깁니다. 하지만 그것은요, 사회가 만든 등급일 뿐입니다. 학교가 만든 등급일 뿐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이제는 100세, 110세, 120세, 130세 산대요.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경쟁을 돌아볼 때 사회가 매긴 등급이 내 인생 등급, 나라는 사람의 가치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상담 현장에 있으면서 참 안타까운 모습을 많이 봅니다. 얼마 전에는 제가 한 청년을 상담했는데요. 와, 전체 법조인 집안. 자기 집안 전체가 법조인. 예. 그런데 이 청년도요. 서울대에서 정말 예 좋은 과 나왔습니다. 이 사람만 법조인이 안 된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의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예. 회계사였어요. 대단하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열등감에 쩔어 있었습니다. '나는 실패했어. 나는 부족해. 나는 정말 부족해.' 제가 만났을 때 손톱이 거의 없었어요. 너무 물어뜯어서. 너무 물어뜯어서. 그리고 이제 '상담을 받아야겠다.'라고 생각한 이유가 저 이거 허락받고 하는 얘기예요. 상담을 받아야겠다고 생각한 이유가 이제 회계사로서 출장을 좀 많이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30 넘어서까지 벗어나지 못하는 그 열등감, 가족 내에서 어렸을 때부터 '내가 공부 제일 못해.' 밖에서 보면 너무 대단한데도 불구하고 '가족 중에 내가 공부 제일 못해. 스펙 제일 안 좋아.' 이 열등감 때문에 정말 병들고 병들어서 해외에 출장 갔다가 돌아오는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이 비행기가 폭파되었으면 그래서 '다 함께 같이 죽었으면.'이라는 생각을 계속 자기가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이륙했을 때 너무너무 절망스러웠고 내리기가 싫었대요. '왜 사고가 나지 않았을까? 왜 또 나는 살아서 한국으로 돌아왔을까?' 그리고 집의 모든 거울을 가렸대요. 내 모습이 너무 못생기고 너무 보기 싫어서. 자 여러분 어떤가요? 최고의 학부를 나오고 그리고 모두가 부러워하는 예 회계사 시험에 합격하고 진짜 좋은 굉장히 큰 회사에 다니고 있었어요. 그럼 뭐 해요? 그래서 이분이 저한테 이렇게 학부모들 또 청소년들, 대학생들 상대로 강의하게 되면 꼭 이 얘기를 해 달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좋은 집에서 태어났고 사랑도 많이 받았지만 그리고 부모님도 잘해 주셨지만 자기 스스로 열등감에 찌들어서 병들어 버렸다고. 예. 그래서 그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지금이라도 로스쿨에 다시 가서 법조인이 되어야 할까요?"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법조인이 되고 싶은 이유는요?"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럼 법조인이 되면 모든 게 해결이 됩니까?" "나의 꿈이었습니까?" 끊임없이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니었어요. 예. 그런데 모든 사람이 우리 가족이 다 법조인인데 나만 아니어서 겪는 열등감 때문에 그렇게 본인은 착각했던 것이죠. 예. 그래서 지금은요.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게 뭘까? 예. 내가 과연 그렇게 못난 사람인가?' 30이 넘어서 처음으로 원점으로 돌아가서 자기 마음속에 웅크리고 울고 있는 어린아이를 만나고 그리고 그 아이에게 "진짜 네가 하고 싶은 게 뭐야? 네가 정말 가치 없는 사람일까? 네가 법조인 우리 가족들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건 혹시 없니? 내가 직업을 제외하고 봤을 때 우리 가족 전체 중에서 제일 못난 사람일까?" 그런 질문을 하나하나 던지기 시작했습니다.